안녕하십니까. 한전년 국제전략연구실장 김만규입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 중간선거가 지난 10월 8일 실시되었습니다. 각 주별로 우편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선거 규정이 달라서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나온 개표 결과의 추이를 감안할 때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하는 일방적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당초 많은 예측과는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신성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권력 분점의 균형을 이루는 황금 분할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바이든과 트럼프가 전면에 나선 2024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율로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높아지자 경제 문제를 최대 선거 이슈로 삼아 바이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의 완전 장악을 노렸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경제 문제로 공세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비록 하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의 지위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관적인 각종 여론조사의 전망을 뒤엎고 상원을 수성하는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의 승자는 바이든이고 패자는 트럼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선전한 배경에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더 힐 등 미국 언론 및 정치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이 50년 동안 당시해왔던 낙태권의 헌법적 보장을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적인 판사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이 부인하는 판결을 내는 것에 대해 진보층과 여성들이 뭉치어 반발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후보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 중 많은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친트럼프 인물로서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기보다는 트럼프 2020 대선 불복 주장에 찬동하는 인물들로서 민주당 후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마저 공화당 후보들의 질적 순위에 대해 걱정을 할 정도로 공화당 후보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 그 결과 트럼프가 추천한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하였습니다. 셋째, 트럼프 등장을 위한 민주당 지층의 높은 투표율과 중도층 이탈입니다. 16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트럼프 선동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 데다 지난 10월 28일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이 구성향 음모론자에게 피습당한 사건과 민주당의 중간선거운동에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 민주당 지층에 확산되면서 샤이 바이든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고 지난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를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저질적 행태에 식상하여 반트럼프 대열에 섰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교회 거주 중도층들이 다시 반트럼프 대열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스콧 리드 공화당 선거 전략가마저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자격 홍보를 한 것이 공화당에 피해를 주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트럼프 선거 개입이 오히려 공화당에 큰 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선전에 고무된 바이든이 공화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사를 위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 및 우크라이나의 은밀한 사업 거래, 아프간에서 혼란스러운 미군 철수, 코로나 기온과 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하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에 대한 탄핵 추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견지해왔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고위 정부 인사들의 임명 시 상원에서 문제를 커버하는 방안은 물론 바이든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인플레 간축법 개정 추진 등 바이든 정부 견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해왔으며 이러한 견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압박과 견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원에 대해 견제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 되는 메카시 공화당 원내 총무는 지난 10월 18일 미국인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백지 수표를 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의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증액을 요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강경한 대중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게 더욱 강경한 노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카시 공화당 원내 총무가 지난 10월 30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방침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공화당의 중간선거 공약집인 미국에 대한 약속에서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제조업 확대, 미국 경제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중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및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대만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는 등 바이든 정부 대중 정책의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도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추진과 트럼프가 폐기한 이란과 핵 협상을 보호하는 노력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마이클 맥콜 의원과 군사위원장 유력한 후보인 마이클 루이스 의원 등이 지난 11월 3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불량한 김정은 체제가 바이든 정부 유약함과 중국 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으로 기회를 얻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북한에게 호전성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정부에게 현재보다 더 강한 대북 억제 정책을 전개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 대내 정책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친트럼프파 의원인 메카시 원내 총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공화당은 전통적 보수주의자, 국제주의자 등 중도파와 친트럼프파인 포퓰리스트 등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데다 트럼프가 추천한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낙선하고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영향력 한계가 드러남으로써 사라 챔벌레인 공화당 의원연합 대표, 켄 그리핀 공화당 정치자금 후원회장 등 많은 공화당 원로들이 이제는 트럼프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면서 트럼프 일선 후퇴를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의 하원 의석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라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김으로써 차기 하원 의장의 원내 장악력과 통제력도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 동력이 기대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대중강경 노선에 초당적인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2024 대선을 겨냥 표심을 얻기 위해 더 선명한 대중강경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에 대해서도 대중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요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 기조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 큰 정치적 이슈는 되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한미 관계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 우선주가 초당적 이슈라는 점이 확인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한 인플레 간척법 개정도 동맹국들의 관심사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개정보다는 예산 항목 개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등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이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가 여전히 미국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2024 대선으로 가면서 미국 우선주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세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2024 대선 출마에 큰 힘을 얻은 바이든은 낮은 지지율과 80세라는 고령의 나이 등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절주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공화당 내 입지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을 있고 특히 공화당 내 트럼프 경쟁자로서 차기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대선 출마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간 선거가 끝난 미국은 2024 대선 장정에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번 선거 결과와
향후 전개될 2024 대선 정국의 추이가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